적막함이 가득한 방. 숨막힐 듯한 침묵과 대조적으로 화려한 보석과 치장품으로 장식된 집안에서 한 여자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던 바닥에는 다른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목에 둘러진 끈과 움푹 패여 있는 상처로 보아 살해를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내려다보던 여자의 표정에 당혹함이 비치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이렇게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리라. 순간의 분노가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현실을 외면할 만큼 몽롱한 정신이 서서히 돌아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할 뿐이었다. 시기와 질투는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었지만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며 모든 것을 죽어있던 여자의 탓으로 돌렸다. 사실 그녀는 지역 시내의 가장 유명한 캬바레에서 일하던 접대부였다. 묘하게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던 그녀는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며 손님의 혼을 빼놓기로 유명했지만, 그 업소에서 그녀는 늘 최고가 될 수는 없었고, 욕심이 많은 그녀의 심성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최고가 될 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못했던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로 업소 최고의 접대부였던 미요코를 질투했다. 미요코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그녀의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욕심만큼이나 커져갔다. 욕심은 곧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낭비로 이어졌다. 최고가 되기 위해 남편 몰래 만나는 젊고 잘생긴 내연남들을 위해 마치 재벌가의 외동딸처럼 소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명품에 휘감길 때면 시기와 질투가 다소 가라앉는 듯했다. 자신의 욕심을 집어삼킬 만큼 불어난 지출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업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접대부도 아니었던 그녀는 조금씩 빚을 지기 시작했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결국 업소 최고의 접대부인 미요코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미요코는 냉담하게도 가진 것에 비해 너무나도 인색했다. 빌려줄 돈이 없다며 정색하는 표정 너머로 보인 집안의 모습은 보석과 치장품이 가득한 배경으로 미요코의 화려한 삶을 대변해 주었다. 돌아선 미요코의 뒷모습을 본 그녀는 이성의 끈을 놓은 채 미요코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멀어져가는 정신을 붙잡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침착해야 해.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녀가 경험했던 그곳은 지옥이었고 큰 트라우마를 선사해 주었다.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가다듬은 상태로 전화를 통해 남편을 불렀고, 치열한 싸움 끝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그도 이 사건에 가담하게끔 하여 미요코의 시신을 근처 산에 묻었다. 이를 처리하고 나니 밀려오는 안도감과 함께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만 같았다. 안도감은 곧 물질적 탐욕을 불러왔고, 살해 후의 당황스러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미요코의 집에 있던 모든 보석과 치장품들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갈취한 그녀는 또다시 내연남들과 함께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1년도 채 유지하지 못한 어느 날, 경찰의 추적이 그녀의 근처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친척을 통해 돈이 오고 간 정황으로 인해 경찰이 찾아왔다던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제는 내연남들도 뿌리친 채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식이 가능한 접대 일을 찾기 시작했고, 잠깐 일한 업소에서조차 화려한 언변과 매력으로 접대 실력을 발휘해 생활을 이어나갔다. 안전한 도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던 그녀는 콤플렉스였던 외모마저 아름다워지면서 업소 사장들에게 아주 흡족한 접대부였다. 그렇게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다. 교도소라는 장소에 대한 엄청난 공포는 그녀가 도망치는 것에 집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끔 만들었다. 의심이 될 만한 모든 흔적은 제거하고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으며, 지역을 옮길 때마다 미용과 성형수술, 치장 스타일을 바꿨다. 그렇게 도피 생활 동안 총 7번의 성형수술을 감행했다. 일하던 곳을 다시 그만두고 카나자와시로 넘어와 스낵이라는 술집에서 일하던 그녀는 가게의 손님이었던 생과자 가게의 주인을 홀려 단골 손님으로 만들었고, 그녀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한 그는 본격적으로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하며 가게 일을 돕게 된 그녀는
접대부로 있었던 노하우를 발휘해 손님을 응대하며 가게의 평판과 매출을 상승시켰고, 그녀와의 동거 이후로 가게는 눈부시게 번창하기 시작했다. 가게 주인은 이러한 그녀가 너무나도 이쁘고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이쁘고 아름다웠으며 가게의 훌륭한 중간 관리자였다. 접대부였던 그녀의 과거를 뒤로한 채 그는 반지를 내밀며 그녀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체가 탄로날 우려가 있었고, 경찰들에게 자신의 행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뭇거림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가게 주인은 틈이 보일 때마다 청혼을 하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가게 주인의 친척이 그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경찰은 즉시 그녀를 체포하러 가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들이 그녀를 체포하러 오던 당일, 이웃의 장례식을 도와주러 나섰던 그녀는 경찰의 행동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가까이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때 경찰들은 그녀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며 지역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녀는 아이치현으로 넘어와 잠복하며 모텔의 객실 청소원이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업종도 여러 차례 바꿔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망이 넓어지면서 비상구가 많은 집을 구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성형수술로 아름다워진 자신에게 반한 남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고묘히 빠져나가던 그녀는 후쿠이 시내로 이동해 완전히 잠복했다. 동료 접대부를 죽인 후부터 생과자 가게 주인을 뒤로 한 채 자전거로 도주한 것까지 6년. 여기서부터 9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도망쳤다. 그녀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에 입수한 그녀가 친구와 통화했던 통화 기록을 미디어에 모두 공개했다. 다들 나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내가 잡히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지. 전화 끊자. 위험하다. 위험해. 언론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카운트다운과 함께 그녀와 경찰의 마지막 숨바꼭질이라며 해당 내용을 연일 보도했다. 이때 후쿠이의 한 어묵가게 주인이 위험하다 위험해 라는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게에 단골 손님인 한 여자를 떠올리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잦은 성형으로 얼굴을 감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 덜미가 잡히며 체포되었다. 5,459일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7번의 성형수술을 통해 7개의 얼굴을 가진 살인마로 알려진 후쿠다 카즈코의 도피 생활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후쿠다 카즈코. 그녀는 1948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불화가 심했고, 이혼 뒤에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매춘 숙소를 시작했으며 그런 어머니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 당연히 학창 시절도 완만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불합리했고 항상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3학년 1학기에 퇴학을 당했다. 이후 동거하던 남자와 타카마스시의 국세국장의 집에 귀중품을 훔치러 잠입한 죄로 마스야마 교도소에 복역했는데, 카즈코가 복역하기 2년 전인 1964년 일본에서는 조직폭력배 간의 총격전 사건으로 유명한 제1차 마츠야마 항쟁으로 인해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조직원들 중 몇 명이 형무소의 간수가 복역수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빌미로 간수들을 협박해 형무소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교도소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 술, 담배, 예치금 횡령 등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때 이들은 같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들을 강제로 범하기 시작했다. 그때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후쿠다 카즈코였고, 카즈코는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교도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 교도소 내 사건은 당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며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매수당했던 간수 2명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출소 후 카즈코는 캬바레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캬바레에서 일하며 질투심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5459일간의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가 어묵 가게에서 체포될 당시 그녀를 번번이 놓쳤던 경찰들은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묵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 그녀가 사용한 컵을 따로 보관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컵을 통해 DNA를 분석한 결과로 그녀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묵가게 주인은 카즈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한다. 그녀가 살인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녀는 인기도 많고 아름다웠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런 그녀를 신고한 죄책감에 주인은 그녀가 체포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고 경찰에게 가게 안에서는 체포하지 말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체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약속을 지켰다. 가게 주인이 회상하기로는 어느 날 단골들이 모두 나가고 그녀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8월 달에 결혼해요. 곧 남자친구가 해외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8월 19일은 그녀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말 그녀가 공소시효에 맞게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후쿠다 카즈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체포된 직후 저녁 6시쯤 어묵가게로 어느 중년 남성이 찾아왔는데 후쿠다 카즈코의 행방을 물었다고 한다. 그때 바로 뉴스에 그녀의 체포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남자는 뉴스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나갔다고 한다. 그녀가 체포된 후 일본에서는 후쿠다 카즈코의 사건을 두고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공소시효를 21일 앞둔 그녀를 체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보 제공에 기여한 1등 공신인 어묵가게 주인은 경찰이 제공한 현상금 100만엔과 그녀를 마지막으로 성형수술했던 병원이 제공한 400만엔, 총 500만엔의 막대한 현상금을 받았으나 그녀를 신고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후쿠다 카즈코는 마츠야마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997년 8월 18일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시효 성립까지 불과 11시간 전에 극적인 기소였다. 1999년 5월 31일 마츠야마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5년 그녀는 병으로 쓰러져 3월 10일 뇌경색으로 58세에 사망하였다. 그녀는 체포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잡혔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역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때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사람 같지 않은 저라도 고향은 있었어요. 그립습니다. 그리울 겁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살인을 저지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후쿠다 카즈코의 도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